안녕하세요. 설비보존부 기술자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안전보건교육을 제가 맡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화면을 PPT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황은 지금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코로나가 다시 발현하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많이 걱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역 2단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본 교육도 지금 집체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교육을 대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PPT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오늘 교육의 목차는 안전관리 일반, 안전문화, 여름철 안전보건관리 결언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란 무엇인가?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사고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재반 활동을 말합니다. 사전관리, 프리-디자스터 매니지먼트와 사후관리, 포스트 디자스터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사고는 필히 발생되며 체계적, 과학적 안전관리로 사고 발생 주기를 늘리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직안전관리입니다. 하이니 도미노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적 사회적 환경, 개인의 결함, 불안전한 행동 상태, 사고, 재해 이런 순으로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불안전한 행동 상태인데, 이 하나를 제거하면은, 여기서 이걸 제거하게 되면은 도미노는 다음 것을 넘어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전적 사회적 환경이라 하는 것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유전적 특성, 인간 성격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가리키고, 또 개인적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질에 의해서 나타난 결함, 즉 과격한 기질, 신경질적이고 급한 성격, 무모함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불안전한 행동 또는 불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인적 요소로서 불안전한 행동, 장치의 기능을 안전장치를 제어한다든지 잘못 사용하고 조작이 미숙하거나 자세 및 동작의 불안전한 취급 부주의 등을 이야기하는 인위적 요인이 있고요. 또 불안전한 상태에서 물적 요인은 기계, 방호장치, 보호구, 작업 환경, 생산 공정이나 배치 결합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재해는 사고의 최종 결과와 인명의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적 환경 및 인간의 결정은 제어할 수 없으나 불안전한 행위를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인리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 사건 하나에 대해서 경상사고 29건, 아찔한 경험 300건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 그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하인리라고 하시는 분은 1930년도에 미국의 보험회사, 그 여행 상품을 파는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실제 그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적게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래 보험료를 이렇게 회사에서 적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쭉 발생해 보니까 중대사고 한 건이 나기 전에는 경상사고가 대략 한 29건 정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아찔한 경험이 300번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9대 300 법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가스공사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살펴보면은 아현동 사고가 이제 중대 사고인데, 아현동 사고 이전에 그런 소해 사고가 있었고, 또는 그런 유사한 사고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한 아찔한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없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너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많이 좀 무시하게 되고, 또 사고에 대해서 좀 관대해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결국 경상사고 나고 중대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요즘 이제 모두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 신호를 잘 안 지키고 또 과속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 사고가 많이 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것입니다. 그 어떤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은 정말 중대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고 그것도 무시하지 말고, 또 바로바로 뭔가 문제 있는지를 조치하면서 그 행동이나 또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은 바로바로 조치하는 것이 중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잦은 사고 발생으로 큰 사고 발생의 전조 현상을 인식한다. 잦은 사고 발생은 큰 사고 발생의 전조 현상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또는 실제로 체험했던 그런 사고들을 한번 대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1970년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마포구 창전동의 와우 아파트였는데, 이게 그 붕괴에 대해서 3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그 아파트 붕괴 사고로서는 아마 가장 큰 사고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970년도, 71년도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데, 서울 대행각의 호텔에서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그때 프로판 가스 폭발로 21층까지 전소되고, 여기 이 화재로 인해서 168명이 사망했고 68명이 부상. 그 다음에 이제 8억 4천만 원 재산 피해는 당시 공무원 봉급이 한 달 봉급이 7천 원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이제 환산이 되겠죠. 그리고 1위역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97년 11월 22일 화약을 가득 실은 열차가 수송원의 실수로 폭발하여 59명이 사망하고 130여 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사고입니다. 지금 이제 그때 1위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익산역이라고 해서 바뀌었죠. 익산역이 그때 큰 사고로 인해서 그 역을 완전히 새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93년 10월 10일 서해 회리호 사고가, 교포에서 유도를 운행하는 회리호가 있는데 292명이 사망자를 낸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가 물속으로 침수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1989년 완공 5년 만에 붕괴되는 부실공사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모두 잘못을 빚어져 대형 참사를 입었습니다. 이제 삼풍백화점 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사고 현장을 이렇게 TV로 거의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29일 날, 이 다리를 동아건설이 그 당시에 건설했던 다리인데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붕괴된 원인이 이제 부실공사,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도로라든지 또는 교각 다리 설치하는데 여기 들어간 자재들을 사양대로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좀 누락시키고 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있어서 3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는데 이때 버스에 학생들이 좀 많이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 중에 무학여고생이 많이 사고를 당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사고를 보면은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대구 백화점 상인점 신주공사를 위해서 그라프팅 첨공공사를 하는 중에 100mm 도시가스관을 건드려서 이 가스가 유출돼서 하수관을 통해서 또 프로판, 부탄 이것들은 공기에다 먹기 때문에 밤새도록 밑에 파놓은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되고 어떤 점원을 만나서 이게 폭발해서 220명이 사상자와 600여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폭발이 컸던지 지하철 공사 현장에 이제 복공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로 솟아서 2층 집 위에 올라가 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버스도 뒤집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8월 6일날 대한항공 747 여기기가 괌에서 추락했습니다. 승객 254명 중 292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부상한 아주 우리나라 항공기 사고가 좀 종종 있었지만 정말 대형 사고였습니다. 또 대구 지하철 참사가 2003년도에 또 일어났습니다. 이제 화재 사건인데 50대 남자가 플라스틱통에 휘발유를 가지고 차를 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바닥에 던져서 12량의 차량이 객차를 뼈대만 남긴 채 모두 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은 다 그때 정말 희생됐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이제 서로 옆에 가스가 이제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경험 없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불이 꺼지고 그리고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철 사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식을 이제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연기차는 무조건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차가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이게 대형 사고였어요. 190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했던 사고입니다. 그다음에 시랜드 화재도 99년 6월 달에 났는데 새벽 경기도 화성군 서시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노래동산 시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서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련원 시설이 이제 어떤 임시 건물로 컨테이너를 여러 개 이제 붙여서 이제 숙박시설 만들었던 건데 여기 이제 한번 점화되면은 컨테이너 이런 데는 이제 불이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안에 단열재에서 유독가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큰 사고를 겪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와 직접 관계된 사고가 이제 아현동 도시가스인데 94년 12월 7일 날 마포구 아현 1동 도로공원 밑에 우리 가스공사의 아현 밸브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거기 계량기 이제 서울도시가스 지역인데 이제 계량기의 계량이 이제 미계량이 된다고 해서 점검하는 중에 이제 전동 밸브 틈새로 가스가 지하에서 다량 방출돼서 이제 방출된 가스가 이제 환기통
지하 환기통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그 공원에서 이제 모닥불 피우고 이렇게 좀 불도 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불시에 점화돼서 폭발한 사고. 이때 12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부상자가 발생했고, 건물 145동, 그리고 동산 431, 영업 손실 47점, 차량 손실 90대 등 엄청나게 큰 사고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까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사고라든지 또는 가스공사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났던 사고가 이제 이천 물류 공사장 화재네요. 그리고 또 이천에서 냉동 창고 화재가 또 유사하게 또 발생했었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제천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나서 거기 스포츠센터 스파하고 헬스장에서 사망자 29명이나 발생한 부상자도 많이 났던 그런 대형 사고였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좀 참고로 살펴봤고요. 또 안전관리 관련 법령이 이제 있는데, 아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사전, 사후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이제 예방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은 모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 하위 법들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역학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소방법, 계양질서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이 있고요. 사후관리에 관한 법은 자연재해법, 그다음에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공급과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면은, 일단 우리가 가스 공사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산업자원부로부터 정책이나 도매가 결정을 받아서 일반 도시가스에 공급하기도 하고 대량 소재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는 가스안전공사에게 또는 광역자치단체는 마찬가지로 안전공사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유탁을 주어서 가스공사와 일반 도시가스사 전반적으로 가스 안전에 관한 유탁관리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안전관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다소 안전을 소홀히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환경 등 사고와 부실을 안고 있는 위험 사례를 초래했고, 안전관리 실패로 국가적 차원의 손실 비용이 초래됐습니다. 현재는 안전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전 기술 개발, 안전 조직 및 안전 정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 자율로 안전 보건 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지금 기업주에게 큰 책임을 물리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구상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과 또 관리자 분들에게도 이게 중요한 지금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 문화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이프티 컬처라고 하는데, 세이프티 컬처란 사업자나 개인이 작업 환경에서 안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나 신념, 인식, 가치관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안전문화라고 하는 세이프티 컬처라는 말은 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경영 및 인적 요소와 인수 요소의 중요성이 이직되고 안전문화의 개념이 재창되었습니다. 그러면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를 잠깐 살펴보면 86년 4월 26일 날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에 의한 방사능 유출 사고입니다. 사고는 전원 공급 상실 상황에서 부하 검사, 즉 비상발전기 전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터빈의 관성력으로 얼마만큼 발전이 가능한지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 중에 일어났습니다. 부하 감소를 하기 위해서 안전 시스템을 해제한 상태였으며 흑연 감속 원자로 자체 설계 결함과 조작자의 제어봉 조작 실수로 인하여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감퇴 곡선, 이거는 이제 듀퐁 브래들리 모델인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X축은 조직 안전문화의 성숙도, 이리 갈수록 성숙이 많이 된 거고, 또 여기는 이제 문제 발생률 올라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높은 안 좋은 것이죠. 안전 품질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고, 또 생산성이나 수익성 등이 안 좋고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Y축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전문화의 성숙도가 낮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자연적 본능에 의한 관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적이라고 표현했고, 자연적 본능에 따라 또는 목표 맞추기, 관리자가 알아서 하는 거, 또 경영진 참여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안전 문화의 성숙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결국 사고는 많이 나게 되는 거고, 품질은 저하되고 생산 떨어지고 수익 떨어지고 그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 이제 경영진의 이제 의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아직 두려워서 또는 징계 처벌받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 그러면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게 하는 것이죠. 관리자의 통제, 목표 강조, 또 사람 중요시하고 교육 훈련을 좀 강화하는 그런 거, 관리를 강화해서 사고를 좀 적게 발생하게 하는 거, 관리 감독.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안전문화의 어떤 의식이 좀 더 성숙하면은 개인 스스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개인 지식, 참여, 표준, 또 내면화, 개인적 가치, 나를 위함, 실행 습관, 개인적인 인지,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면은 서로 상호 함께 해서 그 사고를 줄이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동료가 뭔가 따라다닐 때는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또는 또 동료를 서로 지켜주고 남에 대한 배려, 또 네트워킹에 기하고 그러면서 조직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가면서 뭔가 서로 일치가 될 때 문제 발생률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듀퐁 브래들리 모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의 제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어떤 말로만 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그러려면 이제 어떤 예산 배정이라든지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전문화, 좀 안전도 실제 우리가 전문화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사람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전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떤 공정에 있어서 내재된 위험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좀 과학적이고 또 좀 어떤 통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안전관리자의 전문화. 그다음에 안전관리 투자 확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현동 사고 난 이후로 안전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고 또 안전 장구도 최신화하고 하는 그런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등 과학적인 안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과거에는 우리가 현장에 보면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도 무조건 안전모 써라, 안전화를 신어라. 그리고 이제 지적이 좀 수준이 낮았어요. 왜 안전모 안 썼냐고만 지적을 했지. 그게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건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더 좀 과학적으로 그 유사한 시설에 대한 어떤 사고의 발생 확률 같은 것도 좀 알고서 접근하면은 보다 더 안전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제도, 경영자의 의지, 전문화, 뭐 과학적 방법이 다 되더라도 직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적극적인, 우리가 사고를 막겠다고 하는 하나의 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고를 달성할 수 있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반복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약간 나태해질 때 다시 한번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고 발생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안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이다. 지금 이 말은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회사를 출근할 때 정말 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정말 아침마다 머리를 감는 사람 머리 안 감고 올 수 있고, 또 급하면 밥도 안 먹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된다면은 세수는 하시겠지만 정 급하면 세수도 안 하고 일단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가치가 있냐면은 회사를 늦지 않도록, 지각하지 않도록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 간다는 것은 가고, 가서 세수를 하든 양치를 하든 뭐 아침밥 못 먹었으면 다른 걸 먹든, 그것은 이제 차츰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단 회사 늦어버린 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절대적 가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름철 안전보건관리, 이걸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천연가스, 우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LNG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리고 또 고압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연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연소로 어떤 에너지로서 가치가 없겠지만, 연소를 하고 폭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CH4 경우에 공기 중에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을 때만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천연가스가 5%에 있거나 또는 좀 더 농도가 증가돼서 15%가 이를 때 그 안에서만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NG 저장된 그 안에 그게 이제 거의 가스가 거의 100%인데 그 속에 점화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그 안에서는 이론상으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 속에서 스파크가 튄다 하더라도 불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불이 튀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연소는 5에 15%, 그래서 이제 밑에 5를 이제 연소 하한, low explosion limit, 그다음에 연소 상한을 upper explosion limi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연소 또는 폭발 범위는 5에서 15%입니다. 그리고 폭발 또는 연소 한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온도와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폭발 하한은 100도씨 증가 시마다
8%씩 감소하고 폭발 상한은 8% 증가합니다. 그래서 100도씨가 증가하면 폭발 하한도 8%가 내려가고 폭발 상한도 8%가 올라가서 결국 그 폭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5%가 이제 3에서부터 뭐 20%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5, 15%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10도씨 증가하면 2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폭발 한에는 압력에 있어서 폭발 한이 경미한 영향을 미치나 상한값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리고 산소 폭발 하한에는 변화가 없으나 상한값은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폭발 상한값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대기 중에서 온도나 압력이나 산소를 크게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5에서 15%, 정확히 말해서 이제 CH4의 폭발 범위예요. 근데 이제 CH4가 이제 우리 천연가스를 구성하는 주성분이기 때문에 85%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5, 15% 써도 천연가스나 LNG나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속동에서 천연가스 LPG 보면은 이제 천연가스 메탈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프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소 범위가 2.1에서 9.5%, 이게 조금 더 낮은 상태에서 불이 붙고요. 부탄은 또 그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스가 누출돼 있어도 그 LPG 계통이 쉽게 불이 붙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화 온도 부분에서 발화 온도가 이제 540도씨 그 메탄이, 그리고 프로판이나 부탄은 더 낮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상태에 나타낼 그 확률보다 좀 약간 낮은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LPG가 또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위험도에 대해서 이제 H로 표시하는데 연소 하한분에 연소 상한 빼기 연소 상한분에 연소 하한을 해서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탄의 경우는 위험도가 2, 프로판 3.5, 부탄 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면은 천연가스가 그래도 비교적 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름철 또 습도가 많은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배관 내 수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안전이냐 아니냐를 뭐 따져서 좀 어렵겠지만은 실제로 배관 내 수분이 들어가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서 좀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배관 내 수분 유입의 경로를 보면은 하절기 배관 신설 때 또는 배관 이설 시에 배관 내부에 공기가 침투하면서 들어갑니다. 또 배관을 용접을 하고 이제 사용하기 전에 퍼지하고 드라이아웃을 하는데, 드라이아웃 작업 시 질소 또는 듀포인트가 마이너스 40도 시야의 완전 건조한 공기를 사용해야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문제하고 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음 조건에서 배관 내 수분 함유량은 얼마인가? 그 조건이 대기 온도 28도, 대략 이제 지금 온도가 거의 30도까지도 되긴 하는데 28도, 그리고 습도가 90%. 이제 여름에 그 굉장히 무더운 상태, 약간 몸에 이제 좀 꿉꿉한 그런 좀 습도가 많은 상태가 90%입니다. 그런 데에 가스 배관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공기가 들어가려고 했다고 할 때, 이 배관 길이가 26인치, 배관이 2인치 배관에 25kg, 26인치 배관에 25kg라고 하실 때 그 안에 그런 공기가 들어있을 때 얼마만큼의 그 안에 물이 들어있는지를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대기압, 대기온도, 상대습도 조건에서
절대 습도는 약 0.022kg이 됩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여기 약 그 28도가 약 80, 습도가 도의 프로는 약 80도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상대 습도 90도, 90% 라인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약간 80 몇 도 되는데 여기에 90% 보면은 약 0. 절대 습도가 0.022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표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1kg에 물이 수증기가 약 0.022kg 나왔고, 그래서 이제 26인치 25kg 배관에 대해서 부피를 그러면 파이 D의 제곱 나누기 4 곱하기 L, 그래서 3.14 곱하기 가려고 26 곱하기 2.54 나누기 100개 제곱 나누기 4, 그리고 25,000m 곱하면은 여기에 전체 배관의 부피가 8,559 큐비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분의 함량은 이 배관의 부피에다가 22.4 루베의 평균 분자량은 28.8입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 28.8.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공기 킬로그램당이니까 0.022를 0.02를 곱하면은 243kg의 그 물이 이 25kg 배관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보통 200kg가 이제 한 드럼이기 때문에 약 1.2드럼 정도의 그 수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퍼즈하고 드라이아웃 또 배관 노출시킬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습한 것이 이렇게 물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많이 응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여름철에는 뭐 홍수, 산사태, 침수, 배관 노출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비가 오거나 할 때 배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태풍이 불면 또 노출된 시설물들이 또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비가 내리면서 낙뢰, 그다음에 이제 낙뢰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주변이 또한 물로 이렇게 많이 덮여 있으면 감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큰 비가 오면 이제 배수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배수구, 옹벽, 취약해소를 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후 개념으로서 긴급 복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낙뢰 등이 오면 이제 UPS 차단되기도 하니까 비상 발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준비돼야 되고, 또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또 복구 장비나 소모품, 그건 이제 지금 이동식 펌프라든지 물이 채했을 때 물을 퍼낼 수 있도록 또 마대 등도 준비를 미리서 해놓으면은 급한 상황에서 쉽게 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19라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감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유행하다가 이제 광주 이쪽 전남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일단 바이러스성 급성 폐렴을 유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1903년대에 우리 전 세계적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행이라든지 거의 관광,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고 해외 나가기도 어렵고 또 들어와서 또 바로 생활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증상은 발열 그러니까 38도 이상이 발생하고 또 호흡기 증상으로서 기침이나 인후통이 발생을 한답니다. 초기에. 그리고 또 무증상으로도 코로나를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해요. 무증상 증상 없이. 그리고 사망률은 우리나라 경우에 1.96%, 비교적 낮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비교해보면 미국은 3.59%, 이탈리아 12.73%, 중국은 2.12%.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기술, 의료 수준이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이런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광주 지역 확진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지금 방역 2단계로 상향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모임 취소나 연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이제 또 예방법으로서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그 비눗물로 이제 꼭 손을 꼼꼼하게 틈새까지 잘 씻도록 해야 될 것이고, 어디를 나가거나 항상 그 마스크 착용해야 됩니다. 요즘에 시내버스나 다른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승차 거부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을 자제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되고, 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지역 콜센터, 그리고 보건소 등에 상담을 해서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석이 좀 지나면 이제 굉장히 무더워진 때가 또 올 텐데, 온열 질환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온열 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옥외 활동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오랜 시간 고온에 노출되거나 육체 노동을 지속하게 될 경우 열을 발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환각상태, 의식장애, 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등을 말합니다. 3대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입니다. 물, 음료수, 식염, 얼음 등을 비치하여 규칙적으로 운용을 하고, 식염, 포장, 제빙기를 설치하고, 젖은 수건으로 땀을 제거하도록 하고, 또 그늘, 휴게 편의시설 등 냉방시설을 운영하며, 옥외 작업의 경우 그늘막을 설치해서 폭염기간 작업 시 자주 휴식을 취하도록 특히 감독자들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휴식, 기상 상황에 따른 혹서기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하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50분 작업, 10분 휴식, 그리고 폭염경보 발생하면 45분 작업, 15분 휴식, 그 다음에 체감온도 37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서 안전에 대한 좀 지식을 우리가 좀 더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의 이제 안전 확보는 현장 작업 중이실 때는 항상 관계부서 구성원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퍼지 앤 드라이 할 때도 보면 이제 좀 떨어지는 곳이 있다 보니까 저분이 어떤 작업을 다 완료했겠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돼가지고 준비한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소통이 된다면은 그런 사고 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작업허가 체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또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루어지는 주요 작업에 대해서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뭔지를 서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고소 작업할 때는 추락할 위험이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또 근골격계 이상일 수 있고, 용접이나 커팅 작업할 때는 또 화재 위험성이 거기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밀폐된 곳에 들어갈 때는 이제
질식사고 등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미리서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관 이설을 하거나 할 때 그 퍼지 앤 드라이도 하는데 그때 그 퍼지된 그 나온 가스가 대부분 질소일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그 근처에 있으면은 질소 과다가 형성되면서 좀 위험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까지 또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산 작업 할 때는 실제로 방산탑에서 그냥 우리 천연가스 그냥 또 방산되는 뭐 공기 이런 것들만 나갈 것이 아니라 그때 나가는 중에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업관리소에서 방산 중에 그 벤트 스택에 불이 붙어서 주변에 그 비닐하우스를 태우고 좀 손실을 보상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할 때나 이럴 때는 소방관서나 또는 여러 항공 기관에도 연락을 하지만 우리가 불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재나 공구에 적절한 사용에 맞는 것을 또 선택해 사용해야 되고 외부 작업자들이 이제 오면 우리처럼 그 가스에 대한 어떤 상식이 좀 적다고 보고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그분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보건 측면에서는 코로나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 혹서기 보건 관리에 철저히 그리고 또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실제 이제 화면을 보지 않고 여러분 앞에서 했더라면 더 재미있게 했을 텐데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